살다 보면요. 꺼내려다 삼켰던 말들이 가슴 밑바닥에 쌓여서 어느 날 툭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올해로 78살이 되었고요. 자식은 셋입니다. 큰아들 기섭이, 둘째 딸 미정이, 막내 아들 정우. 지금은 제법 나이 든 어른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기억 속에서 그 애들은 아직도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예요. 기섭이는 어릴 때부터 말이 또렷했어요. 입은 참 야무지고 머리는 빠릿했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이 다들 칭찬을 했어요. 이 집 큰아들 참 똘똘하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게 덜 미안해졌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기섭이한테는 제일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뭐든 첫째니까, 뭐든 잘하니까, 뭐든 맡기게 됐고요. 미정이는 조용한 애였어요. 낯가림도 심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어요. 엄마, 고마워요. 같은 말은 못하는 애였죠. 근데 눈치 하나는 빨라서 제가 속상한 날엔 말없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개거나 설거지를 하곤 했어요. 그 조용한 손길에 저는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내 정우. 정우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요. 폐가 약해서 지침을 달고 살았고 병원에도 자주 다녔어요. 어릴 땐 그랬죠. 왜 하필 정우만 아플까? 하지만 정우는 커가면서 참말 없이 정이 깊은 아이로 컸어요. 말은 없지만 엄마가 내민 밥그릇을 다 비워주고 설거지할 때 옆에 조용히 서서 물기를 닦아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남편이 44세 세상을 떠났을 땐 기섭이 15, 미정이 13, 정우는 겨우 9살이었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는데 그 작은 식탁이 왜 그리 커 보이던지요. 애들 셋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아이들 잘 키우겠다. 그 다짐 하나로 살았어요. 새벽마다 도시락 싸들고 남의 집 청소하러 다녔고 주말엔 반찬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 밥상 앞에 앉히면 다 잊혔어요. 기섭이는 공부 잘했어요. 서울로 대학도 갔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죠. 지금은 팀장이래요. 결혼도 했고 아들도 하나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은 드물지만요. 미정이는 지방 중소도시에 시집 갔어요. 남편은 교사예요. 아이 셋 키우느라 바쁘다며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정도죠. 그래도 전화할 땐 꼭 엄마, 감기 조심하세요. 한마디는 해줘려. 정우는 집에 있어요. 공장 다니다 다리 다친 이후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지금 제 곁엔 정우 하나뿐이에요. 사람 마음은요. 참 희한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들여다 보이죠. 그해 겨울이었어요. 아침마다 숨이 가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혔죠. 그냥 노인네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 초음파에 CT에 피검사에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가 결국 심장 판막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위험해요. 그날 병원에서 혼자 앉아 의사 설명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죠.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난 건 큰아들 기섭이었어요. 기섭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요. 사회에서 제법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갔고 결혼도 잘해서 손주도 둘이에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어디서든 똑 부러진다는 말을 듣는 아들이죠. 전화하자마자 달려왔더라고요. 수트 차림에 구두 딱딱 울리며 병실로 들어서는 기섭이 모습에 괜히 마음이 놓이기도 했죠. 엄마, 이제 괜찮아. 다 내가 알아볼게. 병원도, 수술도, 돈도. 그 말에 고마워서 손을 잡으려 했는데 기섭이가 이어서 한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근데 엄마, 혹시 모르니까 수술 전엔 정리할 건 정리해 두셔야죠. 재산이랑 유언장이랑 혹시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덜컥했어요. 내가 지금 수술 앞두고 무섭고 떨려 죽겠는데 이 아이는 유산 걱정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기섭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우야, 뭐 따로 기대는 안 하죠. 엄마 옆에 있으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면 되는 거고 임야는 그냥 저 주세요. 제가 그 땅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도 해뒀어요. 그 말을 듣는데 땅이 아니라 제 심장이 도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날도 회사에서 야근하고 밤늦게야 집에 왔죠. 제가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으니 정우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조금. 그러자 정우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괜찮아요.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병원에도 같이 가고 회복될 때까지 내가 밥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섭이는 병원비 걱정, 유산 걱정, 정우는 내 곁에 있어주겠다는 말. 다음날 아침 우연히 정우 방 앞을 지나가다 문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정우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손에 쥔 펜 끝이 자꾸 떨리고 있었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날 정우는 제게 편지를 쓰고 있었답니다. 병원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니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슴이 조이는 느낌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죠. 혹시나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과연 서로 잘 지낼까? 기섭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셔야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그을린 듯했어요. 정우는 말없이 밥을 차려주고 병원 동행도 자처했지만 단 한 번도 유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맙고 그래서 더 미안했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공증사무소를 찾았어요. 긴 설명은 생략하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 원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요. 공증사는 제게 물었죠. 자녀분이 셋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종이에 적으며 말했어요. 임야는 정우에게 주세요.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정우 데리고 갔어요. 밭을 메고 김을 메고 땀을 흘리던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집은 미정이에게 주세요. 미정이는 조용하지만 속 깊은 아이예요. 시집 가서도 자주 연락했고요. 기섭이에겐 제 명의로 된 적금 2천만 원이 있어요. 그걸 주세요. 기섭이가 성공한 건 엄마인 제가 도움 안 줬어도 혼자서 잘해낸 거니까요. 그렇게 적어주세요. 공증사가 고개를 들고 절 한참 바라보더군요. 어머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자녀분들이 다툴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요, 사람 일은 늘 그렇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며칠 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기섭이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왔더군요.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 정리하셨어요? 유 원장은요? 땅은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맸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다 정리했어. 그 말을 듣자 기섭이는 눈에 띄게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 혹시 정우한테 땅 주셨어요? 그 애는 무슨 수로 그 땅을 관리해요? 엄마, 그거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정우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턱 막히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우가 들어왔어요. 양손에 따뜻한 죽과 과일이 담긴 검정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그것들을 내려놓더니 기섭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엄마 병원에 계신데 지금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기섭은 정우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내가 엄마 걱정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말이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너처럼 감정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어요. 알겠어. 형이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난 지금 엄마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밤에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두 아들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섭이는 책임을 말하지만 그 속에 깔린 이기심이 자꾸 눈에 밟히고, 정우는 말수가 적지만 그 아이의 시간과 온기가 제 곁에 머물고 있었죠.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꼭 건강하게 나오셔야 돼요. 다녀오시면 우리 같이 엄마 좋아하는 깨씹 장아찌도 담가요. 기섭이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랑의 무게는 말보다 행동에서, 재산보다 마음의 가치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였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니 숨 쉬는 것조차 벅차고 힘들었지만 다시 눈을 떴다는 사실에 고맙고 또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천면의 시간에 가장 먼저 병실 문을 연 건 정우였어요.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를 두 손 가득 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 드시고 힘내시라고 죽 사오고 과일도 좀 샀어요. 그날 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1시간 가까이 말동무를 해줬어요. 어린애처럼 조잘조잘 자기 일터 얘기, 동네 소식, 그리고 요즘 미정이가 키우는 손주 얘기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정우는 병원에 왔어요. 퇴근하고 나면 한 걸음에 달려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반면에 기섭이는 2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다음 날 아내랑 함께 와서는 딱 15분 병실에 머물렀죠. 엄마, 다행히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바쁘신 건 아시죠? 다음에 또 올게요. 두 번째는 퇴원하기 전날, 그땐 혼자 왔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들어오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퇴원하는 날 병원 문을 나서는 제 손엔 정우가 챙겨온 따뜻한 외투가 들려 있었어요. 양손에 캐리어를 들고 제 가방까지 어깨에 걸친 정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참 든든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공기가 참 다정했어요. 문 열자마자 보일러 온도가 맞춰져 있고 식탁 위엔 정우가 미리 차려놓은 따뜻한 미역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죠. 엄마 좋아하는 건 멸치 육수로 했어요. 간은 싱겁게 했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누웠는데 정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아직. 그럼 이것 좀 보세요. 정우가 꺼낸 건 노란색 봉투 하나였어요. 안에는 손편지가 2장 들어 있었죠. 첫 장은 수술 들어가기 전 정우가 밤새 쓴 편지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주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형처럼 멋진 직업은 없지만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살아주세요. 우리 집에 엄마 향기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수줍기만 했던 정우가 이렇게 속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준 걸까? 그리고 2번째 편지는 병실에서 정우가 적어둔 거라고 했어요.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정우가 마지막 인사처럼 남긴 글이었죠. 그 안엔 형과 누나에게 남긴 진심도 있었어요. 형, 누나,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엄마가 웃으면 좋겠고 엄마가 편히 잠들면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안 계시면 난 앞으로 누굴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우는 그 글을 넘기며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유언장을 어떻게 쓰든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기든 사람의 마음만은 결코 거짓이 없다는 거려. 기섭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언젠가부터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정우한테 더 주는 거야? 그 땅 팔면 얼마인데
그 말들에 담긴 의미를 생각할수록 제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유언장에는 여전히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임야는 정우에게, 집은 미정이에게, 적금은 기섭에게. 하지만 진짜 남긴 건 사랑, 기억, 그리고 마음의 온기였어요. 퇴원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몸도 제법 회복되고 날씨도 풀리던 봄날이었죠. 그날은 미정이가 집으로 오기로 했고 제가 일부러 기섭이도 부르자고 했습니다. 정우는 저녁밥을 준비하고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흰 봉투 하나를 올려뒀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 사본과 공증 확인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기섭이는 저녁 늦게 도착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휴대폰을 귀에 대며 현관문을 열었죠. 나 들어왔어.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 모습이 마치 회의 중간에 잠시 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반갑다고 말하니 몸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하고는 슬쩍 정우를 흘겨봤죠. 미정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정우는 주방에서 물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건 임야 하나였고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이거다. 그동안 너희들 키우느라 못 배운 것, 못 누린 것 많았다. 기섭이가 물었죠. 그래서려? 엄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유언장을 만들었단다. 지금이라도 너희한테 말하고 싶었어. 내 뜻을. 기섭이의 표정이 딱 굳더라고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제가 조심스레 유언장 사본을 꺼내며 말했어요. 땅은 정우에게, 집은 미정이에게, 적금은 너에게 남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기섭이는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유언장을 탁자에서 끌어당겼죠. 엄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을 가져가요? 그 땅, 지금 시세가 얼만지 아세요? 저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알고 있다. 그치만 정우는 내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아이야. 아니, 그럼 저는 뭐예요? 장남인 저는요? 아버지 땅인데 왜 막내한테 줘요? 그때 미정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 엄마한테 언제 전화했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병실에 몇 번이나 갔어? 엄마가 뭘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들어준 적 있어? 기섭이는 미정이를 노려보며 일어났어요. 됐어. 말해서 뭐해? 엄마 마음 이미 정해졌는데. 기섭아, 내가 붙잡으려는 순간 기섭이는 탁자 위 유언장을 쿡 찌르며 말했어요. 이건 인정 못해요. 엄마, 변호사한테 상담해 볼 거예요. 이거 진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우가 조용히 와서 제 옆에 앉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뭐라도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다. 정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정했으니까.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 책상 서랍에서 노란색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날 수술 전에 썼던 편지예요. 형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손편지에는 정우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돈도 땅도 아니라 단지 엄마의 사랑 하나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며칠 뒤 기섭이에게도 그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 그가 변호사를 통해 보냈던 유언장 무효 소송 예고 통지가 철회됐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미정이에게 들으니 아내가 뜯어말렸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 전 그저 말없이 감사했습니다. 마음은 갈라졌지만 끝은 고요했어요. 수술하고 몸이 회복되니 정우가 마당에 흙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엄마, 올해는 정원 가꾸자. 꽃도 심고 상추도 심고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에 흥미도 없었는데 삽질하는 정우의 등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시간도 좀 가꿔야지. 미정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와요. 오면 무거운 장바구니도 들고 방바닥도 닦고 가죠. 엄마는 걱정 마요.
오빠가 뭐래도 엄마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녁 무렵 가기 전에 꼭 말해요. 정우야, 엄마 잘 챙겨. 우리 엄마니까. 기섭이는요. 그 후로는 통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 때쯤 와서 밥만 먹고 갔고요. 가끔 문 앞에서라도 웃으며 안부를 전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아이도 속이 복잡하겠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정우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엄마, 오늘은 김치볶음밥 어때요? 내가 해드릴게요. 일은 괜찮니? 응, 점심엔 도시락 싸서 다녀요. 엄마, 걱정 안 하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걱정 안 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봄이 되면 우리 집 마당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요. 정우가 작년 가을에 심은 튤립이며 수선화가 줄지어 올라오죠. 이따금 그 꽃 사이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참 고단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따뜻하다. 그날도 정우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원에 나비가 3마리 나왔어요. 엄마, 보러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내 친구들이네. 사실은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정우에게 기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애가 늘 웃으며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웃으면 난 다 괜찮아. 그 말 한마디면 어떤 서운함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을 남겼어요. 5월 중순쯤이었어요. 마당 가득 자기야꽃이 피어나던 날, 평소처럼 정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마당에 나와 꽃밭 사이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정우가 나가더니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있더군요. 엄마, 형이 왔어요. 기섭이었어요. 지난 설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 여전히 반듯한 셔츠 차림에 고급 시계. 그런데 눈빛은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제가 먼저 말했어요. 기섭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지나왔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고 기섭이는 저와 마주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을 뜸들이던 기섭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땐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내가 너무 아버지 유산에만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엄마 살아계신데 그게 뭐가 중요했나 싶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서운함이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도 그날따라 바람이 좀 부드러웠어요. 엄마, 정우랑 잘 지내죠? 그럼 내 동생이 매일 밥도 챙겨주고 꽃도 심어주고 내 아버지 살아계셨다면 기특하다고 했을 거야. 기섭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엔 조금의 물기가 맺혀 있었고요. 그날 기섭이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갔어요.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이 참 오랜만이었죠. 문을 나서기 전 기섭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이젠 좀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냥 손만 흔들어 줬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진심이길 바랐고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길 바랐어요. 기섭이의 뒷모습을 보며 정우가 와서 말했어요.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 그게 맞아요. 누구는 오래 걸리고 누구는 빨리 깨닫죠. 자식이란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속을 썩이기도 하고 눈물도 주지만 결국엔 엄마 마음 한구석엔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날 밤 정우는 조용히 제 방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형이랑 다시 사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웃는 얼굴 진짜 예뻐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쁜 얼굴로 기억된다는 것이요. 그해 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어요. 장독대 뒤쪽에 심어뒀던 매화가 어느 날 툭 터지듯 피더니 하루가 다르게 정원이 물들기 시작했죠. 그날도 아침부터 정우가 정원을 돌보고 있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떨어진 꽃잎을 하나하나 쓸어 담는 모습이
어느덧 아버지와 닮아 있더라고요. 엄마, 오늘 바람 좀 시원하죠? 저녁에 매실청 내려드릴게요. 작년에 해둔 거 맛이 괜찮아졌을 거예요. 그래, 봄은 그렇게 일상을 스며들게 하죠. 갑자기 찾아온 손님처럼 내 마음을 녹여주곤 해요. 그날 오후 우체통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 기섭. 글씨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주 또박또박 성격대로 정갈하게 쓴 봉투였죠. 방에 들어와 혼자 조용히 뜯어 읽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며칠 전 밥 먹고 간 날 이후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라요. 어릴 적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문 앞에 서서 기다리던 엄마가 생각나요. 기서봐, 배고팠지? 그 말에 매일 울컥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말이 멀어졌어요. 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엄마 곁을 하나하나 비워왔어요. 정우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 제가 갖지 못한 따뜻함이니까요. 엄마, 나중에 혹시라도 또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땐 저를 혼내주세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합니다. 기섭들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선 정우가 손주들과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도 도착했는지 웃음소리가 퍼졌고요. 내가 그렇게 바랐던 건 사실 돈도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품어 키운 이 아이들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던 것. 그 마음 하나였어요. 정우는 밤늦게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오늘따라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래, 기섭이한테 편지 받았어. 그래요? 형 이제 괜찮은가 봐요. 그러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어느덧 눈가가 따뜻해지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 기섭이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어요. 문득문득 짧은 안부를 전해올 땐 마음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올라오곤 하죠. 며칠 전엔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엄마, 어릴 때는 엄마의 국이 제일 맛있었는데 요즘은 정우가 끓인 미역국도 그 맛이 나요. 이상하죠. 아마 엄마의 정성이 정우한테 닮은 것 같아요. 글을 읽고 있는데 괜히 밥숟가락을 놓고 울컥해서 잠깐 엉엉 울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느낄 때더라고요. 몸이 아플 땐 약을 먹으면 나아요.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아무 약도 듣지 않죠. 그럴 땐 아주 작고 조용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돼요. 엄마, 오늘은 제가 시장 다녀올게요. 엄마, 이 노래 들으니 예전 생각나네요. 엄마, 국물이 좀 싱거워졌어요. 괜찮아요? 정우는 늘 그런 말로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어릴 땐 몸도 약하고 늘 뒤처지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아이가 됐어요. 미정이는요, 자주 못 오지만 손주들 데리고 들를 때마다 엄마는 예전 그대로야. 정말 대단해.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딸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나이 들어서도 엄마를 여자로, 사람으로 봐주는 가장 특별한 존재 같아요. 그리고 기섭이는 요즘 종종 전화도 합니다. 엄마, 지금 바다 보고 있어요. 엄마 좋아하는 가을 바다요. 다음엔 같이 갈까요? 아마도 그 아이도 이제는 조금씩 돌아오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작은 것들에 마음을 두고 느리지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 결국엔 다시 서로를 보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아마도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밥을 짓고 텃밭에 물을 주고 살아있다는 것, 그건 결국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네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날 기섭이 말대로 정우에겐 집을 주고 땅은 기섭이에게 줬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겠죠. 그땐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어루만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한 결과였거든요. 저는 자식 셋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만 사랑을 표현받은 건 정우에게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애는 거창한 말을 잘하진 않았지만 항상 손끝과 눈빛으로 엄마, 내가 옆에 있어요라는 걸 전했죠. 그런 정우에게 어떻게 빈손을 쥐어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자식은 다 같고 공평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늘 의문이 들었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밥그릇을 주는 게 정말 공평한 걸까요? 누군가는 이미 손에 금숟가락을 쥐고 있고 누군가는 젓가락도 없이 혼자 밥을 먹는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기우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그날 유언장을 남기며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어요. 정우는 지금도 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엄마,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유산이고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기섭이는 아직도 바쁜 사람이지만 명절이면 전을 부쳐오기도 하고 간혹 정우에게 전화도 한다고 하더군요. 잘 지내냐?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미안함과 보고 싶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미정이는 여전히 살가워요. 엄마는 우리 집의 향기 같은 존재야.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맺혔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날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정우를 위해 유산을 남겼지만 결국 그 아이가 제게 남은 삶을 유산처럼 돌려주는지도 모르죠. 사연의 끝을 맺으며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사랑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황혼에 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오늘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마지막 봄날은 참 따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사연들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